안녕하세요. 저는 허진효 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재무관리센터에서 독립재무상담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2021년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인가, 또 어떤 산업이 여러분들이 요즘 주식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산업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년 1월 달에는 여러분들께 이런 이제 그 해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원래 각 증권사에서는 매년 12월 중순쯤 정도 되면 각 산업에 대한 동향이나 분석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보통 다 모으면 400페이지, 500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는 없어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드려도 잘 안 보시게 되거든요. 일상이 더 바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한 줄의 요약을 드리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줄의 요약이라는 게 이거죠. 그래서 뭘 사면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돈이 되는데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잖아요. 400페이지의 리포터를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분석한 것들을 매월 지금은 1년에 한 번 연간 리포터지만 매월 고객들에게 그 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측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2021년 첫 번째 신문 재테크 뉴스레터라고 하거든요. 지난 10년간 매월 발행을 해왔고요. 매년 1월 달에는 그 해의 동향을 싣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월 달에 대한 뉴스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ETF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인덱스 레버리지 2.2 배수,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졌을 때 하락할 때 수익을 주는 애는 인버스 ETF라고 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2500에서 2600선이 고점일 거라고 생각해서 인버스들을 많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3000을 뚫고 그 이상을 뚫고 막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올해 2021년에 3000포인트를 넘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11월, 12월 두 달 만에 그렇게 500포인트, 600포인트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년 11월, 12월에 들어가셨던 인버스 ETF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발을 동동 구르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아마 이제 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랠리가 계속 갈지는 여러분께 말씀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증시는 항상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릅니다. 이렇게 조금은 돈도 사람도 지금 1월달 기준으로 메시지를 드린다면 돈도 사람도 쉬어가는 시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저 어릴 때 뒷뜰에 그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감나무가 익을 때쯤 되면 그 홍시가 언제쯤 익어서 내가 먹게 될까? 그래서 매일 언제 감이 있나, 저 감이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세볼 때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처럼 지금 증시는 홍시가 언제 떨어질지, 감 떨어질 날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기다림도 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의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다림도 투자의 배움의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좀 넘어가 볼게요. 저희는 이제 맨 앞장에는 1월의 투자 방향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각 사별로 변액 펀드는 어떤 펀드 변경을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증권사 펀드는 어떤 펀드를 들어가면 좋은지, 또 ETF는 어떤 ETF를 들어가면 좋은지를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고객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이나 설명을 기꺼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주식에 대한 부분을 잠깐 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보내드린 5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주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달의 주식해서 나갑니다. 이달의 주식은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은 1930년도 1월에 설립돼서 계약물류, 택배사업, 항공포워딩, 해상포워딩 뭐 여러 가지 화물 운송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그 코로나19 이후로 글로벌 사업 부분이 40.71, 택배 사업 부분이 20.58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크게 계약물류와 글로벌 사업 부분이 크게 성장한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쿠팡이 택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뉴스는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과 대한통운이 1등을 위해서 서로 각축전을 벌일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1등이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이 글로벌 세상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이후로 이렇게 1등이 모든 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수많은 기업의 대표 주자들이 1등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정말 1등이 모든 걸 갖습니다. 점유율, 매출, 그 다음에 이익률까지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물류 업계의 1등은 아마존이죠. 그죠? 쿠팡이 또는 CJ 대한통운이 대한민국의 아마존이 될까에 대해서는 올해가 그 결과를 만드는 한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7만원 전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20만원 정도에서 매도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 유사한 주식이 현대글로비스라고 있는데요. 상속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이미 가격이 반영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상속이 완료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할 때는 적절하지만 단기적인 수익으로는 조금 어렵다. 자, 주식에 대해서는 추천도 하지 않고 그죠?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워낙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안내 정도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자, 주식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사놓고 목표한 수익률이 도달할 때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치 투자는 뭐냐면요. 내가 지정한 가격, 매력적인 가격이 될 때까지 팔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가치 투자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 중에는 가치 투자의 개념을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골라가지고 왕창 어떤 기대 수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물론 그것도 정의적인 언어의 정의를 봤을 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가치 투자의 개념을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도달했을 때 판다 라고 생각하시면 주식을 해서 손해보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해서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기 보유할 회사들은 몇 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전체의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0% 여부를 이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약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기형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삼성전자가 빠지고는 펀드 구성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위 50위 안에 펀드가 전체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장기 보유한다.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주식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2021년에 그 경제에 대한 요약을 보시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증시가 너무 센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랠리가 언제까지 갈 거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 랠리는요. 계속 오르는 장도 없고 계속 내리는 장도 없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의 원인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있을 수 있죠. 뭐가 있죠? 북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변수겠죠. 그냥 정말 돌발 변수고요. 그게 아니라면 자, 미국의 연준의 의장이 옐런이라는 분이시잖아요. 여성분. 옐런은 오바마 대통령 때 연준 의장을 맡았던 분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제 해임당하셨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제언하는 그런 제언을 하거나 주장하시는 의장들은 다 몸을 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오바마 정권을 이은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옐런 의장이 다시 의장이 됐어요. 그럼 옐런 의장은 코로나만 아니면 벌써 금리를 올려도 올렸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라고 하면 옐런은 금리를 올릴 사람입니다. 자, 언제가 이 랠리를 멈출 것이냐? 미국의 연준에서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하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이 랠리가 멈추는 순간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런지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또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1.5에서 2%의 물가 상승률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발생할 때는 거품이 낀다고 하죠. 이 거품은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꺼질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돈을 막 풀 때는요, 재정적으로 조금 열악한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다 같이 먹고 살아요. 그쵸? 그런데 긴축정책이라 해서 금리를 올려서 돈을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회수한다거나 또는 묶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작은 긴축정책을 쓰게 되면 이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그죠?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을 때 지금 전 세계는 어느 한 나라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글로벌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에 같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랠리의 종점을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이런 증시에서 추가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이미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버러지 요즘 많이 하시는데 상승장에 베팅하는 레버러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100% 올라간다라고 하면 약 5에서 7%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100포인트, 2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에서 이런 심리가 시장에 팽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작년에 많이 번 사람들 많이 벌었죠? 네.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못 벌었을 거겠지만 근데 작년에 많이 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많이 번 것의 일부는 안전자산에 넣어놓거나 배당 수익이 나오는 자산에 넣어놓고 일부만 재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2021년은 자산 배분 전략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자산이나 투자자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자산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배당을 주는 이런 상품이 좀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대안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는 또 이제 쭉 보면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경기가 좋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통화량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전 세계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 전 세계의 총 푼 돈의 약 40%가 미국에서 풀렸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이 큰 거예요. 그쵸? 그런데 미국에서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M1이라는 통화가 있고 M2라는 통화가 있어요. M1은
언제든지 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통화예요. 그런데 M2는 투자가 됐다거나 유동성이 낮은 통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림을 보면, 차트를 보면 유동성이 높은 통화,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급격하게 풀고 있어요. 그쵸? 그와 따라서 투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림이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유동성은 계속 풀고 있는데 실제 통화는 투자 M2는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해서 투자로 더 유입될 수 있는 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돈은 풀지만 이 돈이 기업이나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보유하거나 증시로 돈이 들어오거나 또는 다른 자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동성이 훨씬 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랠리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단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이 변수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어디에 이익 모멘텀이 가장 클 거냐고 본다라고 하면 2021년 순이익 예상치의 가장 큰 영역이 반도체겠죠.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가장 이익 모멘텀이 클 거라고 보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넌 IT 클럽에서 IT가 아닌 업종에서 뭐냐면 화학이에요. 화학.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올해는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이 가장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겠구나. 또 화학과 관련된 것 또는 철강과 관련된 업종이 가장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차트를 보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국에 대해서 투자해도 좋을까요? 의견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10월달 이후로 8월달 이후로 박스권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자산 전략에서 사람들이 지금 글로벌 리츠라든가 배당을 주는 상품에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배당 주는 상품 ETF도 배당을 줍니다. 그쵸? 근데 이 리츠는 ETF 배당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는 부동산 자산이나 안전자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리츠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리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부동산에 공동 투자해서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얻어진 임대나 개발 수익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만 부동산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엄청. 그러면 이런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쵸? 작은 돈은 작은 부동산을 사고 큰 돈은 큰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럿이 돈을 모아서 그쵸? 1억씩 돈을 1000명이 모으면 1000억이네요. 그쵸? 이렇게 돈을 모아서 63빌딩 같은 걸 사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식, 이게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리츠는 20년이 넘었고요. 우리나라 리츠는 1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리츠가 일본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는데 일본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3년 전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리츠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신기하죠? 금융상품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승인해주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승인해줍니다. 자, 국토부에서 총 518개의 리츠가 있고요. 그 중에 32개의 정회원이 있고요. 그 중에 12개가 상장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상장되지 않은 리츠들이 계속 제도권 안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상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에서 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장이 되지 않았다는 거. 모바일에서 사실 수 없다는 얘기죠. 다른 방식으로 사셔야 돼요. 투자하시는 것도 그렇고. 자, 이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주황색은 주황색은 리츠 배당 수익률이고요. 까만색은 미국 10년 금리, 미국 국채 10년 금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회색은 그것의 격차인데 회색이 마이너스로 내려올 때가 2007년, 2008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2010년도에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2007년도에도 서프라 모기지 때문에 지금처럼
증시가 급락했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이렇게.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이 또는 여러 가지 경험 겪은 사람들이 안전자산 선호가 굉장히 커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까만색하고 이 주황색의 배당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격차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쵸? 네. 다행히 우리나라에 이때는 리츠가 거의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공모형 리츠, 모바일에서 살 수 있는 리츠가 12개나 됩니다. 그죠? 그 이후에도 모바일은 아니어도 리츠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는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츠 배당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정부의 역할 한번 볼까요? 자, 미국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왜 돈을 계속 찍어내냐면요. 코로나19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실업률. 그죠? 그런데 이 실업률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백인의 실업률은 큰 변동의 차이가 없어요. 이 실업률에 큰 폭의 영향을 주는 것은 유색인종이에요. 그리고 저소득자. 그러면 이 유색인종과 저소득자를 위해서 즉각적인 고용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설이죠. 인프라.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물류죠. 그죠? 맞잖아? 그죠? 네, 즉각적인 고용 효과가 있잖아요. 올라가면 내일 돈 줘요. 그죠? 즉각적인 고용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건설 인프라를 통해서 고용을 어떻게 늘려왔는지 이 차트를 보시면 대공황이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대공황 때 여기 점선을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비거주 고정투자 비율 설비 투자가 급속하게 45도 각도로 급속하게 여기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은 저점이고요. 이 저점에서 급속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007년 서브프라 모기지 때도 마찬가지예요. 땅 터지고 나서 급속하게 모든 게 다 정지됐죠.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정부에서 설비 인프라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동산 관련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이미 진행됐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다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 보여져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잖아요. 미국의 21년 올해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2.8이에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1.8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무려 1%가 더 오른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코어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비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먹고 사는 우리 문제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 거품이 많이 끼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가, 석유. 석유는요, 올해 상반기에 석유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그 생산량을 조절하는 데가 오페크라고 하죠. OPEC. 오페크 감산에 이제 3월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바이든은 화학연료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미국에서도 증산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석유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이 딸릴 가능성이 높아요. 상반기에. 그래서 석유 ETF라든가 석유와 관련된 것들에 조금 투자해 보시고 경험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전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잖아요. 자, 미국하고 중국은요, 지금 현재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자극 안 하고 서로 피곤하니까 일단 살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그 무역 정책 상에서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낮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줄로 요약해보면 서로 자극 안 하고 서로 편하게 가는 게 좋겠다고 서로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봤더니 북한이 핵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광고를 막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뉴스가 아예 안 나옵니다. 북한 뉴스를 별도로 쳐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쳐서 갔냐? 늘 이럴 때 북한은 좋은 소스가 만들어지거든요. 변수의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변수 체크에 북한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절대 환호할 일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자본무역 보호주의는 오바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시끄럽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느껴진 것 뿐이에요. 자, 바이든이 생각하는 구호는요, 영어 잘 못하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Buy America, Made in all of America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진정한 미국산은 미국의 노동력과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미국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달러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1,03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돈을 계속 찍어내게 된다고 하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돈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자, 돈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자, 1,200원일 때하고 1,030원일 때하고 20%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만원짜리 세탁기 수출했는데 80만원에 가져오는 효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수출량은 늘어나겠지만 기업의 이익 모멘텀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러면 뭐죠? 힘은 더 들었는데 돈은 똑같이 벌어.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는 당분간 이런 기조를 띌 거고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뉴스와 함께 달러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물류가 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물류 비즈니스가 확대가 됐고요. 자, 더 이상 이제는 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익숙해진 거죠. 그죠? 아는 맛이 무섭다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던 습관에서 배달을 시키는 문화로 완전 고착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물류에서는요, 쿠팡과 택배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네 단계로 나뉠 수 있어요. 소비자, 그 다음에 밀집도, 그 다음에 물류 인프라가 많이 갖고 있냐, 적게 갖고 있냐를 가지고 이제 4단계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쿠팡은 지금 소비자는 굉장히 좋지만 인프라가 좋고 이제 좀 그래도 이제 가운데 와 있죠.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은 소비자 밀집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물류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물류 인프라를 많이 갑자기 생산하는 건 어려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CJ 대한통운이 초반에 어느 정도 장악할 확률이 높은 거고요. 또 물류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쿠팡이 장악할 확률이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 물류, 자, 한국의 아마존 1등이 모든 걸 갖는다고 했죠? 시장과, 그죠? 매출 규모와 이익 모멘텀을 다 갖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아마존, 한국의 물류의 1등이 CJ 대한통운이 될 거냐, 쿠팡이 될 거냐에 대한 싸움이 올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식의 정도나 경험의 정도나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같은 차트를 보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2021년에 지금 제가 간략하게 통계를 이제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8종의 올해 산업 동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서 자, 경제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차라리 재테크 교재를 보는 것보다 나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 가르쳐주세요. 펀드 가르쳐주세요. 다 가르쳐달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지식은 입으로 가리키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 좀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